6.21 대책. 네. 6.21이 나왔습니다. 621. 네. 6.21. 어떠세요? 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날 또 다른 분께서 라이브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그 라이브 방송을 제가 잠깐 봤어요. 네네. 보는데 그때 이제 신사임당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얘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아, 예. 네. 저는 그 말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저도 모르게 미소가 싹 지어지던데요. 아.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은데? 아니, 약간 항목은 너무 많은데, 네. 근데 사실 여기 너무 감사한 거는 사실 6월 13일에 나왔던 거, 그 보도자료에 더 감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라 그러죠? 저기 곱하기 하는 거, 과세표준에다 곱하는 거, 네. 종부세 과세표준에다 곱하는 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공정가에. 예, 공정시장 가입 비율. 네. 그거 낮춰주신 거. 예, 그거만 해도 뭐, 진짜 감사하죠. 예. 일단 저는 그거 보면서 오히려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티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보다 저는 떨어지지는 않겠다. 어떤 게요? 그 주택시장이? 네, 주택시장이 떨어지지는 않겠다. 네네네. 오히려 많은 분들이 공포에 빠져 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겠다. 어. 오히려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공포 심리보다는 네, 지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네네. 공포가 좀 심했잖아요. 그 공포 심리와는 좀 별개로 네. 저는 의외로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완화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에서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엄청 참여해서 봐도 이거 잘못 풀면은 좀 시장 급등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네. 더 조심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흔히 말하는 뭐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볼 땐 영양가가 별로 없는 것들이 좀 더 많은 느낌이었는데 네네. 근데 그것 자체가 오히려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 리가 없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네네. 그죠. 예,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좀 조심조심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혹시나 잘못하면 튈까 잘못하면 떨어질까 이 두 개를 다 고려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정책 변수가 네. 뭐 이렇게 크게 그게 없다 보니까 당분간도 사실 정책은 그냥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장아장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금리는 빅스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부동산 정책 스텝은 네. 거의 뭐 총총걸음? 네, 베이비 스텝 그렇게 정책은 움직이게 될 것 같고 네. 그거에 따라서 막 코들갑 떨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모든 내용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수요자들은 어쨌든 조금 벌려주고 다주택자들은 그냥 그 좋은 상태 내버려 두면서 네. 니네도 좀 천천히 움직여. 나도 총총걸음일 테니까 니네들도 총총걸음 해. 네네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정책에 대해서 기대해 볼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금리나 이런 금융 환경들이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그 원더우먼 님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존 대출 고정금리가 만료가 됐는데 2%가 올랐어요. 2%가 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3%에다가 해놨었는데 아니면 2%대 후반이었던 분들 만약에 2.8, 뭐 2.7 이렇게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만료가 되면서 다시 재계약해가지고 금리 안내 문자가 오잖아요. 네. 보면은 4.9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거의 더블 나거든요.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부담이 되기도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단기로 해가지고 이자만 내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거치식,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거치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면 2012년, 13년 이때는 거치식이 있었거든요. 대출이. 네, 그러다가 5년 돼서 연장 한번 하고 이번에 10년 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29인데 5.1, 5%대 금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 대부 쪽에 계시지 않았어요? 네. 대북에.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것들, 네. 첫 번째 이런 요소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미국도 미국이 7, 8% 얘기해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정책적으로 이런 요소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조합해 봤을 때 앞으로 좀 주택 시장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저는 1차적으로 주택 전망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퉁 쳐서 한마디로만 표현하게 되면 그 지난 몇 년간의 그 주택 시장의 상승 네네.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확실히.
일단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점 몇에서 5점 몇이 됐다. 아, 그러니까요. 물론 언론에서는 지금 전 언론의 그 좀 약간 그 말투 속에서 네. 그 내용이 조금 좀 거슬리긴 하는데 네. 8% 얘기를 또 쓰더라고요. 아, 8%요? 네. 아, 그거는 P2P.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저에서 최고인데 예. 그 헤드라인에다 8%를 써놓으니까 지금 굉장히 심한 공포감을 더 갖게 만드는 좀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 정도. 네.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제 쪽에서 뭐 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네. 제가 있는 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1점 몇 %였을 때 한 3%까지는 네.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 고려해라. 라고 이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사람들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위축된다라고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위축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네. 저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부터는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네. 이것들을 전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다. 거기서 또 다른 환경 변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장의 움직임 네.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드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핸드폰 본다고 또 뭐라고 하려고 그랬죠. 지금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대출 만기가 돼가지고 5월 31일자로 네. 금리 변동 주기가 도래돼요. 이제 제가 5년 만기 금리짜리를 하나 쓰고 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엄청 올랐어요. 와, 씨. 그 5년짜리 60개월이잖아요. 네. 60개월이 제가 이게 이금융권에서 쓰는 게 있어가지고 3.63이었거든요. 3.63. 그때도 이거 높다고 하고 한 거예요. 네. 그 이자만 갚는 거래가지고 그때 이제 5년 전이면은 언제죠? 2017년이잖아요. 이때는 뭐였냐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만 돼가지고 1금융권은 그때부터는 거치식이 다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때 뭘 했냐면은 생보사, 손보사 이런 데가 되게 유행했었어요. 거기 대출이. 왜냐면 거기는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1층을 일반가로 잡아주는 그런 게 있었고 그 KB 손보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은 만기에 다 됐을 때 10% 정도만 상환하고 그 전까지는 뭐 거치식이었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 보험사들 대출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보사 중에 한 곳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고정금리로 이자만 내는 거 3.63이었어요. 근데 5월 31일자로 다시 고정금리로 바뀐 게 4.97. 5%네요. 5%입니다. 5%. 이제는 뭐 거의 금리 5% 시대. 예,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 앵간한 수익률 나오는 그런 거는 지금 대출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5% 대출에다가 그 금리만 5%에다가 플러스로 내가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뭐 하다가 도배장판 몇 번 갈아주고 이러면 금리 내면 남는 게 없는 상황. 그래가지고 대출을 껴가지고 뭐 이거를 수익형 부동산 세팅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어준다 그래도 들어오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일단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을 줄 것이고 움직임을 줄이게 만들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약간 저도 이제 또 예전 사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전 사례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가 지금도 이렇게 올랐고 금리가 뭐 3점 몇 %에서 5% 됐는데 이게 또 7, 8%가 되는 순간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거 근데 자이언트 스택 계속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 짧은 시간에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뭐 미국 뭐 연준 얘기 나오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진짜 경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시장 경기에. 그러면은 시장 경기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만 생각하게 되면 국내 경기가 무너지거나 좀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그걸 먼저 하는데 그 단계가 어느 정도 돼서 침체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결국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들거나 멈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그동안의 그 금융기관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 네네.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요.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자 상산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가상금리를 더 올렸던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만큼의 이제 흔히 말하는 예대 마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네. 지난장에도 제가 그때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거지만 네. 머지않은 시기에 정부의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가상금리에 대해서 네. 가상금리 너무 크다 너네들. 니네 예대 그러니까 아마 올 연말이나 또 뭐 그래서 은행에다 투자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네. 은행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그러면 또 연말쯤 되면 또 예대 마진으로 뭐 엄청나게 벌었다는 얘기가 지난장 2007, 8년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그다음에 사실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압박한다는 식으로 금융이라든지 금감원 같은 데서 네네. 그런 식의 스텝을 좀 밟게 될 거라 지금까지의 속도는 견딜 수 있는 속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통제권 바뀌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굉장히 상당히 정부가 통제를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올라가기는 할 건데 네. 그리고 심리가 되게 많이 죽을 거는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포 분위기거나 이게 끝났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건 것 같아요. 임대인들이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임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들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늘어날 때 전가 부분이 발생했던 건데 네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월세 증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어떤 행동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월세 오른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 뭐라 그래야 되지? 집값이 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다주택자거든. 저는, 여러분들, 제가 뭐 이거 얘기한다고 저는 뭐 하락하고 이런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오르는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 것만 어떻게, 진짜 이기주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완전히 그냥 저만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주택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뭐 생보사 대출 얘기도 했습니다만, 대출을 끼고 월세를 받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그러니까 전세를 하고 있는 집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오르면 월세랑 이게 마진이 적잖아요. 그게 적으니까 이거를 내가 전세로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죠. 특히 이제 주식이 빠지니까 제 입장입니다. 네. 제가 어제 라이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10억이 넘게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타려면 월세 가지고는 물이 안 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만기 되면은 이번에 나 월세 있는 거 싹 바꿔가지고 다 전세로 바꾼 다음에 돈 탈탈 털어가지고 내가 주식 물 탄다. 저는 매도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약간 자산을 모아간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싹 전세로 바꾼다. 이번에 진짜 월세 이제 더 이상 안 받아. 월세를 내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럼 뭐 5채 6채 하면은 1,000만 원이잖아요. 네. 나 1,000만 원 진짜 뭐 빡세게 월세 받아서 얘를 물을 탈 수가 없어요. 얘가 빠지는 속도가 막 몇 천씩 하루에 몇 천씩 빠져버리니까. 네. 그래가지고 월세로는 이거를 물을 탈 수가 없어가지고 전세로 싹 바꾼 다음에 이 돈을 다시 한번 타야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세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까?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 그래서 금리도 올라가고, 근데 다주택자들이 다 주식에 물리진 않았겠죠? 저같지는 않을 텐데. 저같이 주식 별로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목돈이, 아닙니다. 하여튼 다 그렇진 않나? 예. 근데 저는 지금 말씀 속에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네네. 전도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 보니까, 아까 어떤 그 채팅창에서, 저분 예전에는 사라고 얘기했는데, 네.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을 수 있어서 조금 변명을 하자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는 자꾸 지금 얘기하면서 이렇게 돼서 금리가 인상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결과가 뭘까라고 자꾸 질문을 하거나 그걸 제일 궁금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현장에 서 있는 모습은 우리 신사임당님도 그렇지만
뭔가 물타기라고 바꿔 써서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이 결국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투자자는 맞으시다. 확실히 맞으시다.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저도 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어느 대상물은 분명히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꿔 타거나 뭐 아니면 또 물타기라거나 예. 충분히 가능한 시장으로 접어들어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이렇게 물타기 금지 셀님이 좀 가만히 있으세요. 물타기 금지가 예, 더 타지 마세요. 그렇게 나쁜 건 예. 물타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지금 RAK님, 임당님, 이건 물리는 게 아니라 핵폭발 시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래. 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하고 싶네. 그래서 투자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식은 여유 자금을 해야지 내줘야 할 전세금을 넣으면 안 되죠. 돌려줘야 할 돈인데요. 맞습니다. 그죠? 예. 혼내시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해가지고 네. 주가가 너무 빠졌으니까 네. 전세로 싹 바꾼 다음에 전세금으로 이제 저기다가 넣는다. 현대차 우선주 이런 거 한 6% 넘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은 주식 투자 하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때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죠? 여기서 윤전수님은 하지 말라. 맞아. 지금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저 죄송한데 부동산 방송인데 주가 한 번만 봐도 돼요? 네. 주가 한 번. 네, 한번 보죠 뭐. 죄송합니다.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식 한 번만 보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다시 그냥 화면 넘겨주세요.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지금 잠시 쉬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UPP님 말리고 싶다. 이러다 짬뷰님, 이러다 신사임당님 주식 담보대출도 받으실 듯.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세 공급을 늘리는 월세를 맞아. 안 받고 대출을 그냥 다 상환해버리고 내가 좀 돈을 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투자적 수요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아주 100% 공감하는 게 네네. 지금 일반적으로 투자를 경험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이거나 또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시고 특히 이제 부동산 쪽 계신 분들은 네네. 금리 인상 이꼴 하락이라고 하는 그 경제학적인 일반적인 현상을 가지고 굉장히 집중해서 얘기를 하신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결과물은 뭐 일반적으로 맞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는요. 그래서 나타나는 지금 뭐 금리 인상, 금리가 올라가니까 나 돈 더 들어가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임대인 입장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거 월세를 올려야 되겠네? 또는 월세를 올려야 되는데, 월세가 좀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요즘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전세를 조금 돌려볼까? 네.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일차적인 경제학적 현상 상황에서 네네.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네. 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1차적으로는 심리가 위축되는 거 인정. 네, 그리고 네. 가격이 떨어지거나 일부 지역이 막 움직이는 건 인정.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시간이 경과하면 결과할수록 그 금리에 대해서도 또 익숙해지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네. 월세가 1차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월세가 올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월세를 감당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전세 쪽으로 더 전환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또다시 시장이 또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혼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전세 공급이 늘어나면 이제 전세가 기축이 안 늘어났음에도 왜냐면 특히나 이제 팔 유인이 좀 없어지고 전세를 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공정시작가액 비율을 조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계산기 여러분들 종부세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에다 종부세 계산기 치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다가 했더니 종부세가 이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실상 이제 월세 받는다고 해도 네. 월세 받아가지고 종부세 내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종부세를 깎아주다 보니까 약간 보유를 하면서 전세를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는 건 저 같은 사람이 한 뭐 열댓 명만 있어도 또 그런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주택시장이 좀 안 좋지 않을까. 네,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시장 자체가 조금 느낌상은 그럴지 몰라도 떨어지진 않겠다라고 보는 게 떨어지지 않겠다. 네,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처럼 이 사람들은 안 팔기 시작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임대인들은. 네네네. 그럼 전세 공급이 늘어나면 전세 가격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안정화로 가는 거예요. 전세 가격은 좀 안정화될 것 같아요.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은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정부가 유도하는 이 6.21 대책 자체가 결국 임대인들은 안 팔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안 팔게 됐죠. 안 팔게 만들었어요. 팔지 말란 얘기죠. 이 사람들이 던져야지 매물이 흔히 말하는 대로 급락을 하게 되는데 모든 주식도 그런 것처럼 매물을 던져야 되는데 매물을 던질 만한 그런 요인들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전세 가격이 뭐 대폭등이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예전부터 대란까지는 아닐 거라고 본 게 이런 식으로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욕먹지 않을 만한 딱 아주 미지근한 이쁜 포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골디락스라고 하죠. 네, 그렇죠. 떨어지지 않으니 흔히 말하는 대로 폭락장이 아니라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특별한 욕을 안 먹을 것이고 전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지금 정부가 나오는 요번 그 6.21 대책의 포지션 자체가 딱 지금 말씀하신 그것들을 딱 고려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책이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에 좀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JW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매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좀 많이 확연히 떨어질 것 같아요. 금리 올라갈수록. 저는 그런 게 생기고 주가가 빠질수록 더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다주택자들은 다 투자자니까. 그런 관심이 좀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갭 투자의 기본 원리잖아요. 근데 그 갭 투자의 기본 원리 속에 하나를 더 넣는다 그러면은 뭐 흔히 말하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시장의 사이클이거든요. 그 시장의 사이클에 있어서 전세가가 올라서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요. 진짜 침체장이 오면은 침체장의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에 약간 그 매매가를 밀려 올릴 수 있는 그 동력 자체가 좀 올라갈 때까지는 조금 전세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 올린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더구나 원래는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 지금 상당히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놨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소폭 상승이다. 그러니까 저는 하락은 좀 안 나오겠다라고 보는 거죠. 황고릴라님 저분은 이제 그 약간 토 컨셉 하시는 분이거든요. 주식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 결정적으로 왜 마음 바꿨어? 나 식도가 아파서 이제 토도 못 하겠어. 황고릴라. 저 결정적으로 바꾼 계기가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묶여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샤샤님께서 불용님 모시고 예의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저의 사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세 공급이 늘고 또 사실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받는 것보다 월세가 또 좋고 이러니까 이제 월세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월세 선호, 수요자도 월세를 선호하고 공급하는 사람도 공급하는 사람은 전세를 내놓고 싶어 하고 이 미스매치가 일어나면서 전세가율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좀 덜해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제 사례를 얘기를 드린 거고요. 뭐 오늘 당연히 부동산 좀 아는 선배 하는 목요일이고 저는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오히려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말씀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왜 그러냐면 거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세 가격의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지 이게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는 건 아닌데 오히려 지금 또 제 말씀 속에서 떨어진다라고 보신다면 떨어진다고 이렇게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싶거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제
포지션을 바꾸지 않은 게 전 소폭 상승은 변함이 없어요. 네네. 아직까지는 소폭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힘이 떨어지는 것만큼은 확실히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에 지금 부족한 전세 대비, 그러니까 네. 부족한 공급 대비, 네네네. 그 다음에 늘어나는 전세 공급 양, 예. 이런 것들이 충돌했을 때에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 뿐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세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예, 그리고 네. 지금 나와 있는 그 우리 최초 그 주택 그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좀 만들어진 그 대책을 자세히 보게 되면 LTV 풀어주는 거예요? 네, LTV 풀어주게 되면 예, 예. 지금 LTV 80%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너무 돈이 없대니까 최증식으로 가잖아요. 최증식으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월 얼마씩 납부한다. 네네. 그게 이제 100만 원이다. 그죠. 네, 그걸 갖다 이번에는 60만 원 내고 뒤로 갈수록 또 뭐 한 150을 낸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초기 부담금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분들이 어쨌든 저는 지금 금리 부담 때문에 못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나의 상황에 빗대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최초 구입자들은 정말 처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뭐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뭐 보금자리든 뭐든 이렇게 대충 따져봤을 때 네. 저는 이분들이 살 수밖에 없는 금액대는 한 LTV 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한 6억 정도까지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한 7억에서 7억, 한 8억 사이? 그쵸. 7억 5천이죠. 네. 예. 그러니까 7억에서 8억 사이에 대한 물건들은 오히려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네, 오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네네. 어차피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금리 인상 되니까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던 분들을 보면은 네. 그동안 전부 다 서울 같은 경우 84 위주로 다 했었고요. 맞아요. 예, 84 위주로 그쵸, 했고. 84였죠. 예, 그 예. 84들이 전부 다 10몇억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물건들은 최초 구입자들은 분명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뭐 15억 이상 그 물건 뭐 더 이상 안 될 거고, 개중에 이제 월급이 굉장히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결국 이분들이 가야 될 거, 그러니까 결국 그 초고가와 그다음에 84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서울과 수도권에 좀 괜찮은 동네는 주춤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동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아하.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사람들은 네. 자꾸 얘기를 할 때 떨어질 거예요, 오를 거예요라고 질문을 하지만 네. 저는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윗구간에는 조금 애매할 거다. 윗구간에. 네, 윗구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근데 네. 오히려 밑구간에는 전세 가격의 움직임과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또 상황들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오히려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있다. 근데 더더구나 수도권은 떨어지고 있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네네. 저라면 제가 뭐 물건이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네. 지금 저라면 7억에서 8억대 구간에 있는 물건 중에 원래는 높았다가 굉장히 과도한 낙폭을 보이는 데들 네. 그런 데를 미리 사놓고 안전마진 확보하고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 같거든요. 좀 싸게. 네. 시세보다 좀 싸게 네. 사서. 그러면 싸게 사고 금리가 올라간다라도 버틸 수 있는 어차피 낮은 가격대니까 네네.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이분 안전마진 확보하면은요 이거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는 이거는 거의 7, 80%, 8, 90%는 네. 이건 언제든지 시간만 기다리면 수익 구간이 나오는데 네. 왜 그렇게 고민을 할까?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요. 저라면 할 것 같아요. 지금. 네.